하나 둘 셋 넷. 홍성현 학생 목소리 잘 들리나요? 들리면 그 채팅창에 들린다고 한번 해줄래요? 목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카이스트 입시 대비 이제 단기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거 다들 잘 보셨나요? 잘 보고 복습들 하셨어요? 예. 그거 해야 될 양이 억수로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양이 많아서 다 못한 거니까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꼭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파트 2 두 번째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12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 언니 이름이 서연이 언니. 저번에 왔죠? 그래서 반가워요. 여기 혹시 방송 상태 이상하면 여기 뭐라고 이상해요라고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럼 한번 봐줘야겠죠? 한 번씩 했죠? 뒤 우리 오빠 이름은? 준형? 준영? 준영 오빠도 한 번씩 봐줘야겠죠 여기? 고마워요. 오빠도? 우리 오빠 이름은? 뭐? 재윤이 오빠? 알았어. 오케이. 자 보자. 자 12번. 자 12번 문제를 딱 보면 거기 그림이 막 이상하게 뚜시 하나 있잖아요. 그림만 이게 딱 보면 이게 뭐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를 다 읽어보면 이거예요. 자, 이 이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일산화탄소죠. 요거의 성격, 이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완전 중요하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선 요거에 대해서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자, 이놈의 이렇게 쓸까? 1 이렇게 쓸까? 요거 자체 그 구조적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특징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분자기도 함수를 이제 찾아보고 그걸로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럼 아무래도 고교 입시라 분자기도 함수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뭐냐면은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를 내는 주제 선택폭이 상당히 넓어요. 고등교과를 넘어선 주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뭐냐면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에서 배우는 루이스 구조 그리기 있죠.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어쨌거나 이 녀석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봐요.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1 루이스 구조. 자, 그러면 탄소의 이압 이것, 여기 바로 이제 일산화탄소의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죠. 네? 저기 있어. 그래. 자, 이 루이스 구조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뭘 한번 따져볼 거냐면 형식 전화 한번 따져볼게요. 자, 형식 전화 따지면 각각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하고 여기가 바로 탄소가 1 마이너스가 되고 산소가 1 플러스가 되죠. 자, 그 다음 이 루이스 구조상에서 산화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산화수를 따지면 이 산소가 E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탄소가 E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를 그려놓고 그 형식 전화나 산화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동일한 루이스 구조인데도 이 형식 전화와 산화수가 지금 여기서 좀 경쟁적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형식 전화로는 탄소가 마이너스죠. 근데 산화수로는 산소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방향이 사뭇 다른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만 딱 그려놓고는 실제로 어디가 더 음전화가 좀 풍부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약간 조금 약간 좀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녀석의 실제 전화 분포. 자, 이걸 좀 살펴볼 텐데 이 탄소, 산소로 되어 있는 그 일산화탄소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측정을 하면 실제 탄소하고 산소에 유도되는 실제 부분 전하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측정치를 좀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고 실제 전하 분포는 이 탄소가 마이너스 0.02 정도가 되고요. 이 산소가 플러스 0.0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는 그 실험 데이터이기 때문에 외우고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나는 뭐 직업적으로 외우고 있지만 뭐 이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나타나는 데이터에 대한 그 경향성이나 성격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좀 살펴볼 텐데 뭐 비둘기 좋아해? 비둘기? 열면 비둘기 들어와요. 이거 열면 안 되겠죠? 비둘기. 그래. 좋아. 서인현이 비둘기 좋아해? 비둘기? 비둘기 들어온다. 자, 어쨌건. 그래서 이 실제 전하 분포가 마이너스 0.02 플러스 0.00인데 이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전하 분포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자 이런 말이죠. 우선 첫 번째는 이 일산화탄소는 보시다시피 극성이 매우 작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여기 부분 전하가 마이너스 0.02 플러스 0.0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도 알게 되는 이 NaCl 이란 걸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소듐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 플러스 여기 있는 염소는 1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이 소듐하고 염소 사이에 이 전자 이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듐에서 염소로 이게 전자가 한 개, 딱 온계 한 개가 딱 이동했을 때 얘를 1 플러스, 얘를 1 마이너스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0.02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전자가 어쨌건 몇 개 이동했다는 얘기예요. 0.02개밖에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자가 온전히 한 개가 이동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0이면은 전자가 0.02개밖에 이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시다시피 그 전하 분리가 잘 나타나는 거예요?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거의 무극성에 가깝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극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사실 여기서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 측면에서는 탄소가 1 마이너스 음전하를 갖는 게 좋지만 전기음성도 측면에서는 산소가 2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둘이가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도 전하가 끌려나가지 않는 극성이 아주 작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루이스 구조와 전하 분포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럼에도 극성이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 분자의 화학적 성격 요거에는 누구? 형식 전하가
더 중요한가 보구나.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둘이가 경쟁적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 누가 마이너스를 갖게 돼요? 탄소가 마이너스를 갖게 되죠. 그럼 이때 이 형식전화하고 산화수 중 누가 더 주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형식전화가 조금 더 주요한 요소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어떤 학교의 그 입시 문제로는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그냥 일산화탄소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세요. 딱 그린 다음에 이때 탄소하고 산소 중에 어디에 음전화가 조금 더 많이 발전할 건지 예측해 보세요. 이런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루이스 구조를 딱 그리고 이때 탄소하고 산소 중에 누가 음전화가 많냐? 실제로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답을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형식전화가 마이너스니까 이 탄소 쪽에 음전화가 더 발전한다 라고 말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나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도 비교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답안을 작성하거나 발표할 때는 형식전화가 마이너스니까 일산화탄소에서는 탄소가 마이너스 성격을 갖는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가 되게 그 중요한 성격이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일산화탄소는 매우 강력한 리간드입니다. 그래서 화학을 좀 자세히 배우면 뭐 윅필드 리간드, 스트롱필드 리간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때 이제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뭐 이렇게 M 뭐 이렇게 쓰고 여기 이제 보통 금속 그다음에 이제 L 이렇게 쓰고 이 L이 이제 리간드라고 하는 놈인데 이게 이제 원래 말로는 이렇게 쓰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쓰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없는 거죠. 이 번역은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리간드 이렇게 이제 발음으로만 쓰는 건데 의미가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는 비금속 물질. 요걸 이제 보통 리간드라고 합니다. 살짝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저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리간드라고 하는 화학 쪽은 비금속 물질이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질 수 있어서 이 비공유 전자가 금속한테 이압 하고 이렇게 전달이 되면 여기서 금속하고 요 리간드 사이에 이렇게 화학결합이 형성됩니다. 이 화학결합의 정체는 뭐냐면 극성 공유결합에 가까워요. 그래서 저렇게 리간드가 금속한테 전자를 딱 주면 좀 독특한 화학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성격은 거의 극성 공유결합에 가장 가까워요. 그렇죠? 이러한 이 극성 공유결합에 가까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위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리간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금속과 배위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일산화탄소가 이런 일을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탄소도 산소도 비금속이죠. 그리고 여기도 비공유 전자가 있으니까 금속하고 굉장히 결합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1. 저기서 산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금속을 메탈이라고 하니까 금속을 이제 앞으로 M 이렇게 줄여 쓸게요. 자, 그럼 M 이렇게 하고 자, 저기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요 산소가 이 금속에 반응을 한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산소에 비공호 전자가 금속한테 이압 전달이 되면 뭐 요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성격을 갖는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앞서 이 일산화탄소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했었냐면 요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의 언급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원자가 형식 전하가 0인 분자는 구조적으로 안정하고 반응성이 작은 편입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자면 짜잔. 자, 뭐 이게 물 분자죠. H2O. 여기서 형식 전하가 수소도 0이고 산소도 0이고 다 0이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 저 H2O를 토대로 뭐 특별히 강력한 반응성, 물론 뭐 H2O가 반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굉장히 강력한 반응성 혹은 H2O가 아주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 전하를 따지는 이유는 바로 뭐다? 그 녀석의 반응성하고도 일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안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일 때 반응성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0이 아닌 형식 전하는 바로 큰 반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 일산화탄소에 대해서도 형식 전하가 0이 아니게 나타나는 것, 이게 실제 물리적 성격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뭘 따져봐야 되겠어요? 형식 전하를 계속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형식 전하들을 따지면 산소가 뭐 저기 그대로 똑같으니까 얘는 1 플러스, 산소가 1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메탈, 금속이라 뭐 양이온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뭐 1 플러스 2 플러스 다 좋은데 그냥 지금은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합시다. 이거 편한 뭐 이렇게 편의상 원하시면 1 플러스다 2 플러스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중성이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게 전자가 이게 뿅 가죠. 그럼 이렇게 새롭게 화학결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네들의 새로운 형식 전하를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탄소의 형식 전하는 얼마입니까? 여전히 1 마이너스죠. 왜? 얘는 요거하고 변한 게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때 산소의 형식 전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선 1 플러스인데 형식 전하는 결합 전자의 절반을 갖는 개념이죠. 그럼 이 산소 같은 경우는 형식 전하가 여기서 2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메탈은 형식 전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합 전자의 절반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없던 전자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으니 이 메탈의 형식 전하는 여기서 또 1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반응을 해버리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산소의 형식 전하가 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0일 때 안정한 거라고 했죠. 근데 0을 넘어서 형식 전하가 2가 넘어선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이런 화합물은 너무 분리해서 다른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시당초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때 이 금속과 반응하는 리간드로서의 역할은 산소의 비공호 전자쌍은 분리하다는 얘기예요. 이 일산화탄소의 경우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선 누가 반응을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탄소가 요 금속과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뭐 쓰시는 게 좋은데 안 쓰세요? 필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건 치울게요. 지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바로 저기에 있는 탄소 대신에 이 탄소가 전자쌍을 제공한다. 자, 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무래도 이 탄소가 그나마 이 일산화탄소에서는 어떻게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니까요. 그러니까 앞서 산소가 전자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도 그 뭐 형식 전화가 2 플러스가 돼서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얘가 2 플러스 전화를 갖기 때문에 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없는데 남한테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실제 전화분포만 놓고 봐도 탄소가 전자를 주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메탈 편의상 정기적으로 중성. 자, 여기에 이제 탄소의 비공유 전자가 이압. 그리고 나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역시나 아까의 문제의식에 의해서 각 원자들의 형식 전화를 따집니다. 산소의 형식 전화가 1 플러스죠. 탄소는 1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메탈은 뭐 중성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형식 전화를 다시 따지면 산소가 뭐 전자 배치가 바뀐 건 없으니까 1 플러스고요. 이때 이 탄소가 중성이 되죠. 그리고 금속도 없던 전자를 하나 받은 뭐 택이 되니까 이 금속의 형식 전화는 또 1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때 0이라는 형식 전화가 나오죠. 이게 앞서 산소 때보다는 훨씬 그럴듯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보다는 확실히 전자 밀도가 높은 탄소가 금속이랑 결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게 메탈, 금속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뭐 금속이면 다 이게 돼요. 금속이면 되는데 이게 어떤 전자구조적 특징 때문에 이 금속이 어디까지나 보통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보통 이 금속은 전이금속이 흔합니다. 전이금속이 아니어도 이런 반응을 할 수는 있는데 전이금속일 때 저 반응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전이금속 이 어떤 금속이에요? 바로 D나 F오비탈에 전자가 일부 들어가는 걸 전이금속이라고 하죠. 그러면 F오비탈은 좀 너무 심하고 그냥 뭐 D오비탈 정도 있다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 금속의 D오비탈이 만약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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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D오비탈 중 하나다. 자, 왜냐 D오비탈은 5개가 있죠. 수비에 뭐 있더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그 다음에 z제곱, xy, yz, zx. 요거 잘 하셔야 돼요. 뭐 다른 보통 대학에서는 D오비탈 잘 안 묻거든요. 근데 이제 카이스트는 D오비탈에 대한 얘기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카이스트는
교육부 소속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네, 그 법적으로 교육부 소속이 아니고 그 교육부하고 약간 관계. 근데 이제 입시 과정이니까 교육부 관여하겠지. 근데 교육부 소속이 아니라서 교육부 말을 잘 안 들어도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느낌적인 느낌 뭐 이렇게 약간 나겠죠? 그래서 입시 문제가 고교 커리큘럼에서 좀 더 많이 벗어나요.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는 심지어 서울대에서도 디오비탈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서울 그 카이스트 입시 기출은 디오비탈도 막 물어요, 그렇죠? 예, 뭐 하여튼 잘 아셔야 돼요. 어쨌거나 디오비탈이 5개가 있는데 그 5개가 어떻게 뭐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그래 본 거야. 근데 이제 전이금속이면 이 디오비탈에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저 디오비탈의 전자가 이렇게 이제 뭐 있다고 치자. 뭐 이 경우 두 개가 있다고 치자. 근데 뭐 2개가 있을지 3개가 있을지 그건 뭐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고요. 디오비탈이 5개나 있으니까 디오비탈의 전자는 총 2개 하면 총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 디오비탈의 전자가 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뭐 어느 오비탈에 이렇게 디오비탈에 전자 2개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그 상태로 이 금속이 형식 전하가 0이다 라고 가정을 하자 이런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도 디오비탈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전자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얘가 그래도 산소잖아요. 산소. 그러면 산소는 보통 전기임성도가 커요, 작아요? 전기임성도가 2등이잖아요. 됐다, 크죠? 그런데 자기가 플러스야.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럼 이 상황을 산소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안 싫어, 알겠죠? 그래서 산소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그래도 산소인데 전자를 가지고 와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그 탄소하고의 그 삼중결합 중에 전자 하나를 자기 쪽으로 쭉 끌어와요. 그러면은 이 탄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 잘하고 있는데 뺏기죠.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옥텟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하겠지. 그래서 저 탄소가 여기에 있는 메탈로부터 전자를 다시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금속과 탄소 사이가 짜자자잔 이렇게 좀 큼직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리즘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자 색깔을 보시면 요렇게.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파란 전자하고 노란 전자가 누구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란 전자는 아까 이 탄소가 금속한테 준 거라 보통 이제 뭐 좀 전문적인 책을 찾으면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가 금속한테 전자를 줬다 뭐 이런 의미로. 근데 이 노란 전자는 누구한테 준 거예요? 금속이 탄소한테 짜잔 이렇게 준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 파란 전자가 이리 온 거고요. 이런 일들이 그 금속하고 탄소 사이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뭘 계속 따지고 있죠? 형식 전하를 계속 따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형식 전하를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이 산소 형식 전하 어떻게 됩니까? 이제 0. 이 탄소 형식 전하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0. 이 금속의 형식 전하 어떻게 됩니까? 0인 거 아시겠어요? 자, 왜냐? 금속은 지금 디오비탈의 전자 2개를 그려놓고 0이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 놓고 0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탄소하고 이중결합을 이룬 상태에서 절반 전자를 획득한다고 하면 이 금속이 2개의 전자를 획득하는 거니까 원래 상태하고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속도 형식 전하가 0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형식 전하가 0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안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탄소, 산소, 저 일산화탄소는 금속과 이중결합을 이루며 형식 전하가 0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매우 안정한 화합물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는 아주 강력한 리간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결합적 측면에서 봐도
이미 이게 이제 뭐가 돼버린 거냐면 이중결합인 거죠. 그럼 이미 여기서 그냥 단일결합에 비해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Very strong. 결합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우주를 뒤져서 찾았을 때 금속에 이런 식의 베이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화학결합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일산화탄소입니다. 전 우주를 뒤져도 이거보다 강력한 건 없습니다. 이게 제일 강력한 금속과 반응을 하는 리간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왜 여러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일산화탄소 중독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 2년인가 3년 전이었을 거예요. 실제 뉴스에 나왔는 얘기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수능을 마친 고3 친구들이 친한 친구들이었나 보죠. 그래서 수능 치고 나면 막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막 해방감에. 물론 뭐 여러분들처럼 수능하고 관계없이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수능 치고 나면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친한 친구들끼리 우정여행을 갔대요. 우정여행. 우정여행. 좋아. 형준이 오빠? 준영. 준형? 준영. 준영. 우정여행 어때? 좋아요. 그래. 하여튼. 그래서 가가지고는 애들이 한 4명인가 6명인가 그게 막 약속을 해갖고는 짐을 막 싣고 강원도 어디 펜션으로 놀러 갔나 봐요. 근데 거기서 신나게 놀고 밤에 자는데 그 펜션에서 하필 오랜만에 손님이 오는 걸 모르고 거기 이제 그 시설 점검을 잘 안 했던 거야. 이때 이제 애들이 좀 수능 끝나고 이맘때니까 날씨가 쌀쌀하니 당연히 난방 켜고 잤겠지? 근데 거기 난방이 하필 기름 보일러였나 봐. 근데 보일러가 잘못 작동을 하면서 불완전 연소를 하면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가지고요. 그 학생들 다 돌아가셨어요. 네. 뭔 날벼락입니까?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겠지만 은근히 막 많아요. 특히나 여기 서연이 언니? 담배 피죠? 안 펴? 펴도 돼. 뭐 필 수 있지. 뭐 이제 뭐 자기 선택이니까 뭐 필 수 있는데 그 담배 여러 가지 해악이 있죠. 근데 그 담배의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 담배에서 일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뭐 여하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뭐라고 해요? 일산화탄소가 누출이 돼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몸에 헤모글로빈에 누가 있죠? 바로 철이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철 헤모글로빈에 일산화탄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 철이 일산화탄소로 포화가 돼버리면 더 이상 산소 전달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체내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서서히 질식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일산화탄소 중독이 왜 이렇게 강력하고 무섭냐? 이 일산화탄소가 아주 강력한 리간드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아주 전문적인 무기화학적인 반응성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형식전화의 개념으로 얘네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어떤 문제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퀴즈. 자,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기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반응 결과를 예측하시오. 뭐냐면요. 자, 저거 두 개 섞으면 뭐라 그럴까요? 저거 비슷한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 어떻게 될까요? 서현은 저 어떻게 될까요?
저거 진짜 나온 적 있어요, 저거. 기출론 HNO2가 나왔었는데 뭐냐 편의상 HNO3로 바꿨습니다. 네. 저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 아는 거죠. 앞에 거는 질산이고요. 화살표 위에 있는 건 뭐죠? 황산이죠. 황산이죠. 저 두 개의 반응성을 설명하려면 이런 컨셉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기출입니다, 이거. 인터넷에는 찾을 수 없는 옛날 기출입니다. 뭐 옛날이라면 안 나올라나? 뭐 모르겠나. 하여튼 이런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우선 여기에 있는 HNO3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찌 그려볼까? 쩝쩝. 됐고. 오케이. 이게 저기에는 누구의 루이스 구조입니까? 바로 질산의 루이스 구조죠. 이런 거 못 그리면 그냥 나가립니다.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가고 있지. 오오오오오. 으이씨, 으이씨. 쳐버렸어.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으이씨 됐다. 다시 물어봐야지. 성현이 오빠 잘 들리죠? 지금까지 잘 들리죠? 왜 대답이 없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그래. 이게 또 중간에 끊어지면 또 자, 그래서 질산의 루이스 구조를 그렸는데요. 이때 여기서도 형식전화 표현해 보겠습니다. 형식전화가 웬만하면 이제 0, 0, 0인데 여기 있는 요 산소가 1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질소가 형식전화가 1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황산을 이렇게 넣어요. 황산. 그럼 황산의 루이스 구조도 잘 그려야 되겠죠. 황산을 그렸어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황산의 역할이 뭐죠? 황산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산이고요. 그 다음에 혹은 탈수제, 이런 역할을 황산이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산소에 비공호 전자가 있죠. 강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비공호 전자하고의 산염기 반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가 이압 전자를 제공하면 수소가 그 전자를 이렇게 산소 쪽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조가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이 수소가 여기, 그럼 이때 이제 형식전화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얘는 마이너스고 이 플러스고, 근데 얘가 또 플러스가 되겠네. 산소의 형식전화가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가 두 개 붙어 있어요. 그럼 둘이 좋아라 하겠어요? 아주 싫어하겠어요?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둘 사이에 아주 강력한 청력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질소산소 결합이 이압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 둘 사이에 청력이 나타날 테니까. 자, 그런데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이런 루이스 구조상에서는 항상 뭘 만족해 줘야 돼요? 옥텟을 만족해야 되죠. 그럼 이때 옥텟을 만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 있는 요 산소 형식 전하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사이는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산소의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전자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해서 이 파란색 전자가 질소랑 이중결합을 이루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물이 떨어져 나오게 되죠. 아까 제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 황산의 역할이 탈수제라고 했죠. 탈수의 의미가 뭐예요? 물이 떨어져 나온다 라는 뜻이 탈수제잖아요. 탈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물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 나왔네? 탈수가 된 거예요. 결국 누가? 얘가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때 주어져 있는 얘는 이 질소가 여전히 형식 전하가 플러스가 되죠.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전문 용어로는 나이트로니움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과정이 있을 수 있다를 사실 지금도 다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형식 전하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써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내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이거 답 맞춘 학생이 몇 명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여하튼 이런 것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 구조 관련해서는 사실 입시 과정이니까 분명 나올 수 있으나 설마 이 카이스트가 루이스 구조도 못 그리는 학생들을 그 뭐냐면 신입생으로 받지는 않겠죠. 그 루이스 구조 그리기에서 이런 그 추가적인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를 드릴 건 루이스 구조를 그리라고 할 때 이게 비공호 전자상 이게 정성들을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죠. 학생들 중에는 어떻게 그리는 학생들이 있냐면요. 여기를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혹은 비공호 전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심사위원이면 그냥 뭐 다 인정을 할 텐데요. 이렇게 했을 때 감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죠? 루이스 구조 그리려고 할 때는 정성 들여 채우세요. 알겠죠? 알겠죠? 네. 뭐 나 같으면 그냥 오케이 넘어갈 텐데 이런 거 이게 꼬투리 잡는 사람들 학교엔 되게 많아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시고. 됐다. 자, 그다음 이 챕터는 그 루이스 구조 그 뭐냐면 그 또 기체에 대한 얘기가 또 아니 나올 수 없죠. 여기 이제 뭐냐면 그 입시에서는 이제 기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가볼 거냐면요. 12페이지에 24번. 12페이지 24번. 분자 충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분자 충돌? 이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였죠? 자, 줍니다. 줍니다. 아이고. 알았어. 몇 번이라고? 말씀해주세요. 24번 분자 충돌.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충돌하죠. 계속 들이받는다. 자, 누구랑? 서로.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충돌할 수 있고요. 혹은 그 기체 분자가 들어있는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의 월, 벽 아시겠죠? 그 벽에 얘가 끊임없이 들이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기체 분자는 계속 들이받아. 서로 들이받고 벽에 들이받고. 무슨 말 알겠죠? 이때 1초당 충돌 횟수가 있을 수 있어요. 1초당 충돌 횟수. 그거를 보통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Z,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데 그게 벽을 들이받건 자기들끼리 들이받건 하여튼 1초 동안 들이받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Z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비례한다. 라고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비례하느냐?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요거. 저렇게 표현된다를 외웁시다. 요거를 그 유도하는 그 물리적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언제 그거 합니까? 그냥 외웁시다, 알겠죠? 근데 외우기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상식적이거든. 자, 그럼 요 각각의 항이 뭐냐? 우선 첫 번째 1. 자, 여기 이제 뭐냐?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 되겠어요. 그 다음 위에 있는 요 n은 뭐다? 그 분자의 개수 되겠습니다. 즉, 요 항은 일종의 뭐다? 개수 밀도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있는 기체가 더 빠글빠글 고밀도로 붙어 있을수록 1초당 충돌하는 횟수가 더 많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네. 뭐 되게 이상한 얘기 아니죠. 뭐 아주 당연한 얘기죠. 자, 두 번째 얘는 평균 속력입니다. 기체들이 가지는 평균적인 빠르기인데, 자, 어떻게 표현되죠? 바로 그 유명한 표현 8RT over 파이m의 루트,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8, 파이 이런 거 진짜 그냥 8파이고요. 8은 8이고 3.14 그거고, R은 뭐야? R은 기트상수고요. T가 뭐죠? T? 연도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M은 뭐 분자량,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기체 분자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 기체 분자가 아무래도 빨리빨리 움직일수록, 아시겠죠? 빨리빨리 움직일수록 1초당 더 많은 충돌을 하겠죠. 이거 뭔 말이냐면 내가 여기를 가서 들이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만약에 1초가 걸린다. 그럼 1초 만에 도달하면 1초에 한 번 충돌한 거죠. 근데 내가 여기를 도달하는 시간이 만약에 10초 걸린다. 10초. 그럼 10초 걸리면 10초에 한 번 충돌하니까 평균적으로는 1초에 0.1번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빨리 움직일수록 1초당 충돌한 횟수가 더 많다라고 카운팅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빠를수록 1초당 충돌 횟수는 더 많다. 그 다음 세 번째 A, 얘는 충돌 단면적이에요. 자, 이 개념은 약간 조금 독특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좁쌀을 양손에 들고 이압 하고 공중에 뿌리면 공중에서 좁쌀들끼리 막 충돌할 수 있겠죠. 근데 양손에 큼직한 테니스공 같은 걸 들고 이압 던져도 충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좁쌀들끼리 공중에서 만나서 충돌을 잘 하겠어요? 테니스공끼리 잘 부딪히겠어요?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가 생긴 게 넙대대할수록 또 많이 잘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미는 바글바글 할수록 많이 충돌하고 빨리빨리 움직일수록 많이 충돌하고 넙대대할수록 많이 충돌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 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문제가 요 24번 문제입니다. 이상기체에 대한 저 충돌 동력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깔끔하게 계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어떤 그 간단한 물리적인 어떤 해석을 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시 문제로도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컨셉을 기억을 해두세요. 24번은 그런 컨셉으로 문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풀어보시면 계산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뭐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3페이지에 2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구체적인 문제풀이는 해설지를 보고 참조하세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거기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로 공기 중 소리 전달.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내가 막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죠. 이때 그 누가 매개체가 돼서 그 내가 말하는 소리가 여러분 귀까지 전달이 되죠? 바로 우리 공간에 있는 요 공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앙앙앙 소리를 지르면 여기서 이제 소리 에너지가 나올 거고 걔가 진동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압축 팽창이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 귀까지 도달을 할 거고 귀의 고막을 흔들면 그 고막으로부터 이제 뭐냐면 소리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결국 우리 공기 중에서 소리 전달의 매개체가 바로 이 공기죠. 그걸 이제 물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저 죄인을 매질을 해라. 그 매질은 아닐 거고 하여튼 이제 자, 혹시 매질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매질 영어로 바로 물리학 용어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 전달에서 그 되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혹시 여러분 냉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냉전? 영어로 cold war. 요즘은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이제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뭐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지금은 없는데 왜 1980년대죠, 70년대, 80년대에 그 미국하고 구소련 사이에 엄청난 그 첩보전이 있었죠. 그걸 냉전이라고 하는데 그 냉전 시기에 그 각국의 정보 기관들, 그 미국의 CIA, 그 다음에 뭐 소련의 KGB 사이에 엄청난 뭐가 있었겠습니까? 첩보전이 있었겠죠. 그때 서로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 도청이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는데 도청 알죠? 도청. 남의 전화를 따는 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개발됐던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 어느 실내 공간에서 누가 말을 해요. 그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가 진동을 하잖아요. 그럼 누굴 진동시키겠어요? 말을 하면 공기가 진동되잖아요. 그럼 그 덕에 누가 또 진동될까요? 바로 유리창이 진동돼요. 약간 이게 떤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하는 만큼 유리창이 부르르 떤다고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걸 저 멀리서 그 유리창에 적외선 같은 걸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적외선을 유리창에 쏘면 그 적외선이 다시 튕겨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쐈을 때 튕겨 나오는 그 파장이 이 유리창이 진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유리창이 들어갈 때 뭐냐면 닿은 그 적외선과 유리창이 튀어나올 때 닿은 적외선이 튕겨 나올 때의 파장이 달라질 거라고요.
이걸 무슨 효과라고 하죠?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그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그 소리, 그 진동 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를 들으니 아 그럴듯한데 드는 생각은 야 진짜 별짓거리 다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뭐 여하튼 그 소리 신호가 이 공기 중에서 나타날 때 이제 재미있는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1. 공기 중 성분비가 변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은 산소와 질소가 그 부피비로 몇 대 몇으로 존재하죠? 대략 한 1대 4 정도로 존재하죠. 그래서 왜 뭐 대기 중에 질소가 뭐 80% 정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제 뭔 계산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평균 분자량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누구? 지금. 자, 그러면 이때 그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까? 산소 분자량 얼마예요? 바로 32죠. 그런 산소가 20% 정도 있으니까 0.2를 곱하시고요. 질소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28인데 80%가 있으니까 0.8을 곱해 더하면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8.8 g per 몰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한 2억 년쯤 2억 년이니까 누구 있었을 때 그때는 사람 없었죠. 사람 없고 공룡 있고 막 이럴 때 그죠? 공룡 뛰어다닐 때 그때 산소하고 질소의 존재비가 그때는 이 정도 됐답니다. 대강 아시겠죠? 산소 농도가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 고농도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자 평균 분자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산소하고 여기 있는 질소의 분자량을 역시 또 산술 평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이 이 경우는 대략 30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때 요렇게 기체 분자가 빠를수록 뭐 소리 전달도 빠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내가 얘기한 소리 에너지가 이 공기를 매개로 소리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럼 공기 자체가 더 빠르게 진동을 하면 소리도 더 빨리 전달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옛날, 지금 소리 전달 속도 over 옛날 소리 전달 속도의 비가 제가 누구랑 비례할 거다? 바로 V바 지금 over V바 옛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쓴 표현은 바로 평균 속력인 거고요. 그러면 얘가 수식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이렇게 표현된다고요. 그러면 저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재밌는 건 요 항들에서 문제 뭐 살짝 읽으면은
온도는 뭐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온도는 뭐 크게 안 변했다라고 치자면 이때 누가 이 요소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의 평균 분자량과 옛날의 이 대기의 평균 분자량이 이 수치를 결정해 줄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시다시피 요 비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각각의 값이 앞에서 이렇게 구해졌죠. 그럼 여기에 슉슉 넣어주시면 30 나누기 28.8의 루트. 대략 값이 아마 이 정도 나오지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의 그 기체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 그래요? 네?